사건의 배경 2011년 9월 초가을의 쌀쌀한 공기가 경기도 광주의 한 산부인과 병원을 감쌌습니다. 그곳에서 3년째 근무 중이던 27살의 간호사 박수진 씨의 삶은 평온하고 안정적이었지요. 그녀는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은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병원 내에서는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성실함으로 신뢰를 얻었고 환자들에게는 따뜻한 미소로 위로를 건네는 숙련된 전문가였습니다. 수진 씨의 일상은 그녀의 성품처럼 정갈하고 예측 가능했습니다. 실종 당일은 수진 씨에게도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오랜 연인이었던 남자친구 김민준 씨와 데이트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학 시절부터 만남을 이어온 캠퍼스 커플이었고 6년이라는 긴 연애 끝에 곧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연히 그들의 행복한 미래를 축복하고 있었으며 이미 양가 부모님들께도 인사를 드리고 구체적인 결혼 준비를 논의 중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그날 아침 동료들에게도 주말에 웨딩드레스를 보러 갈 예정이라며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병원 근무를 마친 수진 씨는 저녁 7시 30분 민준 씨를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평소 두 사람이 자주 찾던 시내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그녀는 퇴근 후 동료들에게 밝게 인사하며 병원을 나섰고 그 모습은 수진 씨의 동료들이 기억하는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후 민준 씨는 수진 씨가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자 의아해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지각이라고 생각했지만 휴대전화로도 집으로도 연락이 닿지 않자 불안감은 곧 현실적인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민준 씨는 30분 간격으로 수진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휴대전화는 계속해서 꺼져 있었다고 합니다. 민준 씨는 수진 씨가 혹시 병원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확인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병원 주변을 급히 찾아갔습니다. 병원에는 이미 그녀의 모습이 없었고 당직 간호사들은 수진 씨가 정시에 퇴근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녀의 자취방 주변까지 찾아갔지만 그곳 역시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흐를수록 민준 씨와 수진 씨의 가족들은 최악의 상황을 예감했습니다. 수진 씨는 평소 매우 철저하고 책임감이 강한 성격으로 약속 시간을 어기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불가피하게 늦더라도 반드시 연락을 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갑작스러운 실종은 단순한 사고나 변심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50분 민준 씨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한 여성의 평범했던 일상이 깨지고 알 수 없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간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이 실종 신고를 받은 직후 곧바로 수진 씨의 자취방과 근무지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지만 어떤 결정적인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10년 동안 대한민국 미스터리 실종 사건의 한 페이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평범한 27살 간호사는 왜, 그리고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우리는 그날의 미스터리를 지금부터 추적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이 남긴 깊은 의문과 그림자는 오랫동안 그녀의 가족과 연인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를 짓눌렀습니다. 실종은 시작일 뿐 진실은 훨씬 더 어둡고 복잡한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진 씨의 실종 사건은 첩수 직후 경찰의 초동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사건은 곧 미궁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경찰은 실종 직후 수진 씨의 행적을 쫓는 데 주력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그녀의 주거지였습니다. 수진 씨의 자취방은 경기도 광주의 한 주택가에 있었으며 방 안에는 침입이나 다툼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잠금 장치도 이상이 없었고 창문 역시 닫혀 있었습니다.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있었고 그녀가 평소 사용하던 지갑, 신분증, 현금, 심지어 다음날 입을 근무복까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잠깐 외출한 사람의 방 같았지만 그녀의 휴대전화만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 점은 단순 가출보다는 누군가에 의한 유괴나 강제적인 실종 가능성에 무게를 두게 만들었습니다. 실종 당일 수진 씨의 출퇴근 경로를 따라 설치된 CCTV 영상은 수사의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영상에는 수진 씨가 오후 6시 30분경 근무를 마치고 병원 정문을 나서는 모습이 명확히 포착되었습니다. 그녀는 흰색 가디건을 입고 작은 크로스백을 메고 있었으며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이었고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강요당하는 듯한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병원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시내 방면 버스에 탑승하는 모습까지는 확인되었지만 그 이후의 행적은 베일에 쌓였습니다. 그녀가 민준 씨와 만나기로 한 시내 카페로 가는 중간 지점에서 수진 씨의 모습이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그녀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위치 추적 결과도 수사에 혼란을 더했습니다. 마지막 통화 기록은 실종 당일 오후 7시 10분경 민준 씨와의 짧은 통화였습니다. 지금 버스 탔어. 조금 늦을 것 같아. 미안. 이 통화를 끝으로 그녀의 휴대전화는 꺼졌고 그 후 다시는 켜지지 않았습니다. 통신사 기지국 기록을 확인한 결과 휴대전화의 전원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위치는 실종 장소 근처의 외진 공터였습니다. 이 공터는 그녀의 자취방으로 가는 길목이자 시내로 가는 길목이기도 한 애매한 위치였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휴대전화가 이 공터 주변에서 강제로 꺼졌거나 혹은 수진 씨가 누군가와 만나기 위해 스스로 방향을 틀었을 가능성 모두를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초기 수사팀은 이 공터를 중심으로 대규모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어떤 유류품이나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은 당연히 남자친구 김민준 씨였습니다. 경찰은 민준 씨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실종 당일 그의 행적, 알리바이, 수진 씨와의 금전적, 감정적 갈등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했지요. 민준 씨는 약속 장소에서 수진 씨를 기다렸으며 연락이 닿지 않자 곧바로 수진 씨를 찾아 나섰다는 일관된 진술을 했습니다. 주변 지인들의 증언과 그의 통화 기록 등을 교차 분석한 결과 민준 씨에게는 범죄를 저지를 만한 뚜렷한 동기나 물리적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수진 씨의 가족과 동료, 병원 관계자들까지 모두 조사 대상에 올랐지만 수진 씨가 누군가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는 증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기 시작했고 수진 씨의 부모님은 매일 광주의 거리를 헤매며 딸의 행방을 찾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1년, 2년이 지나도 수진 씨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건은 점차 대중의 기억 속에서 잊혀가는 듯 했습니다. 가족들의 절규만이 홀로 남겨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경찰이 실종 사건을 장기 미제로 전환한 후에도 이 사건에 관심을 가졌던 이들은 계속해서 실종 당일의 행적, 특히 수진 씨가 병원을 나선 후부터 휴대전화가 꺼진 시점까지의 짧은 24분,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6시 54분경으로 추정에 집중했습니다. 이 짧은 시간이 바로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지요. 수진 씨는 병원에서 퇴근 후 평소처럼 버스 정류장에서 시내행 버스에 탑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최종 목적지인 시내 카페 근처 정류장에서 하차했는지 혹은 중간 정류장에서 내렸는지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버스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버스 기사나 동승했던 승객들의 증언도 결정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평범한 승객으로만 수진 씨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진 씨의 휴대전화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민준 씨와의 마지막 통화 직전인 오후 6시 45분경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수신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수진 씨가 근무하던 병원의 김 과장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급히 논의할 중요한 병원 업무가 있다. 보안 문제 때문에 휴대전화는 잠시 꺼두는 것이 좋겠다는 다소 수상한 내용이었습니다. 발신 시각은 그녀가 버스에 탑승한 직후였고 내용은 업무상 기밀을 다루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경찰은 이미 초기 수사에서 김 과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그는 업무상 중요한 서류를 전달할 일이 있었을 뿐이며 수진 씨에게는 연락이 닿지 않아 다른 간호사에게 연락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이 메시지를 보낸 직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병원을 일찍 퇴근하여 지방에 내려가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확고했기 때문에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장기 미제로 분류된 후 이 수상한 메시지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진 씨는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간호사였으므로 병원 업무와 보안 문제라는 말에 심리적인 압박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만약 그녀가 중간 정류장에서 하차하여 병원 근처 혹은 메시지에서 언급된 장소로 향했다면 그녀의 행적은 예상 경로에서 크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외도의 순간이 바로 실종의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수 있다는 가설이 세워졌습니다. 실종 직전 그녀의 마지막 발자취가 찍힌 곳이 병원에서 약 2km 떨어진 외진 공터였다는 점도 이 가설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공터는 그녀가 시내로 가던 방향이 아닌 병원 방향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길목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메시지를 이용하여 수진 씨를 유인했고 그녀가 약속을 지키려는 책임감을 악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메시지가 김 과장의 사칭이거나 혹은 김 과장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초기 수사 결과가 오류일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재수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던 치밀하게 설계된 실종의 시나리오가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메시지를 보낸 직후 휴대전화를 끈 것은 마치 그녀를 세상과 단절시키려는 의도된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이 24분간의 미스터리는 사건 해결의 가장 중요한 고리였지만 동시에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사건 발생 10년 후인 2021년 9월 수진 씨의 실종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청 미제 사건 전담팀에 한 통의 비밀스러운 제보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제보자는 자신의 신원을 철저히 숨겼고 목소리 변조까지 사용하여 조심스러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수진 씨가 근무했던 병원 관계자이며 10년 전 사건 당일 밤 병원에서 일어난 수상한 정황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보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수진 씨가 병원에서 퇴근한 직후인 저녁 7시경 병원 내부 주차장에서 수상한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오랜 시간 동안 시동을 켜둔 채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당시 야간 근무를 위해 출근 중이었고 이 승합차가 평소 병원 차량이 아니었으며 외부인 차량으로 보기에도 너무 오래 머물러 있어 잠시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당시에는 수진 씨의 실종 사실을 알지 못했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 차량은 수진 씨가 병원에서 퇴근한 지 약 30분이 지난 시점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고 제보했습니다. 또한 그는 다음날 새벽 3시경 병원의 최 원장이 평소와 달리 매우 초조해하며 병원 지하 창고에 급하게 무언가를 넣는 것을 목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원장은 항상 깔끔하고 여유로운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기에 새벽에 직접 창고를 오가는 그의 모습은 비정상적으로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당시에는 원장이 병원 물품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수진 씨의 실종 이후 이 장면이 계속해서 마음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특히 최 원장이 들고 있던 물건이 큰 부피에 천으로 덮여 있어 그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제보는 이어서 나왔습니다. 그는 김 과장으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0년 전 김 과장이 실제로 지방에 내려가 있던 것은 맞지만 그의 휴대전화가 사건 당일 짧은 시간 동안 병원 근처에서 사용된 기록이 있으며 김 과장이 평소 최 원장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김 과장은 병원의 모든 행정 업무와 원장의 개인적인 지시까지 처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제보는 단순 실종으로 끝날 뻔했던 사건이 병원 내부의 권력, 관계와 치밀한 계획에 의해 일어났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경찰은 제보 내용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곧바로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최 원장과 김 과장은 이미 10년 전 조사에서 벗어났던 인물들이었지만 제보자는 그들이 사건의 중심에 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경찰은 당시의 수사 기록을 꼼꼼히 재검토했으며 특히 김 과장의 통화 및 메시지 발신 기록을 재분석했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목소리는 1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미스터리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실종이 아닌 계획된 범죄였을 가능성의 무게가 실리는 순간이었으며 진실을 밝히려는 경찰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비밀스러운 제보 이후 수사는 박수진 씨가 근무했던 병원 내부로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10년 전 초기 수사에서는 단순한 참고인으로 분류되었던 병원 관계자들이 이제 주요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특히 최 원장과 김 과장에 대한 의문점은 커져만 갔습니다. 경찰은 이 두 인물과 병원 내부에서 일어났던 수상한 정황들을 엮어 새로운 수사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 의문점은 김 과장의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김 과장은 지방에 있었다는 알리바이 때문에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제보에 따르면 그의 휴대전화가 짧은 시간 병원 근처에서 사용된 기록이 있습니다. 경찰은 통신 기록을 재분석하고 김 과장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수진 씨를 유인하는 데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김 과장은 최 원장의 개인 비서 역할도 겸하고 있었고 원장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관계였으며 평소에도 원장의 사적인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동료들의 진술이 확보되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보안 문제로 휴대전화를 꺼두라는 내용이었는데 이는 수진 씨의 행적을 은폐하고 추적을 어렵게 하려는 범인의 치밀한 계산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진 씨가 이 메시지에 속아 버스에서 내렸고 예상 경로를 벗어난 순간 범인에게 노출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의문점은 최 원장의 수상한 행동입니다. 제보자가 새벽에 목격했다는 최 원장의 지하 창고 출입과 초조한 모습은 사건과의 연관성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지하 창고는 병원의 오래된 서류와 폐기물을 보관하는 곳으로 인적이 드물어 비밀스러운 작업을 하기에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경찰은 10년 전의 병원 건축 도면과 창고 구조를 분석하여 혹시라도 시신을 임시로 은닉했거나 사건과 관련된 물증을 처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최 원장은 초기 조사에서 수진 씨와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진술했지만 재수사 과정에서 최 원장이 수진 씨에게 수차례 개인적인 호의를 베풀었고 주변에서는 이를 두고 불편한 소문이 돌았다는 동료 간호사들의 증언이 확보되었습니다. 최 원장의 과도한 관심과 수진 씨의 부담스러워하는 태도가 확인되었고 이는 치정이나 개인적인 원한이 범행 동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세 번째 의문점은 검은색 승합차입니다. 제보자가 목격한 이 승합차는 병원 소유 차량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10년 전 병원 주변의 CCTV 및 차량 통행 기록을 다시 분석했으며 인근 지역에서 유사한 승합차를 소유한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하여 광범위하게 대조했습니다. 이 승합차가 범행에 사용된 차량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이는 범인이 최소한 2명 이상이었거나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수진 씨가 퇴근 직후 병원 쪽으로 다시 돌아와 누군가를 만났고 이 승합차에 의해 강제로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떠올랐습니다. 경찰은 이 모든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최 원장과 김 과장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10년 만에 마주한 경찰의 재수사는 이들에게 큰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최 원장은 10년 전과 달리 매우 불안정한 태도를 보였으며 일부 질문에는 동문서답을 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회피했습니다. 재수사는 초기 수사의 미흡함과 조직적인 은폐 가능성을 밝히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경찰은 과학수사 기법을 동원하여 10년 전의 병원과 공터, 그리고 최 원장의 차량까지 정밀하게 재감식했습니다. 미제 사건 해결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려는 경찰의 집념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강해졌습니다. 재수사팀은 확보된 제보와 의문점을 종합하여 가장 유력한 가설을 설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최 원장 주도의 치정 또는 협박 관련 살인이며 김 과장이 유인책 역할을 맡은 조직적인 범죄라는 것입니다. 모든 정황 증거가 이 두 사람의 공모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가설 1 김 과장 유인 및 납치 사건. 당일 오후 6시 30분 박수진 씨는 병원을 나섭니다. 김 과장은 최 원장의 지시를 받고 업무 논의를 핑계로 수진 씨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메시지는 수진 씨의 책임감을 이용한 교묘한 함정이었지요. 수진 씨는 시내로 가던 도중 중간 정류장에서 하차하여 병원 쪽으로 돌아왔고 이 외진 곳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최 원장 또는 그가 고용한 인물들에 의해 검은색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집니다. 이때 그녀의 휴대전화는 강제로 꺼졌고 마지막 위치가 공터로 기록된 것입니다. 경찰은 이 공터가 납치 지점이었을 확정했습니다. 가설 이 병원 내부에서의 범행 및 은폐.
납치된 수진 씨는 외부의 은밀한 장소 혹은 병원과 관련된 장소로 끌려갔을 추정됩니다. 경찰은 최 원장이 수진 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했으나 수진 씨가 이를 거부했고, 이로 인해 병원의 비밀이나 최 원장의 사생활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특히 새벽에 최 원장이 지하 창고로 출입했다는 제보는 수진 씨를 살해한 후 시신 또는 증거물을 임시로 처리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병원이라는 폐쇄적인 공간과 최 원장의 권력, 관계가 범죄를 은폐하는 데 이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가설 3. 은폐의 공모. 최 원장과 김 과장 사이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공모가 이루어졌다고 확정되었습니다. 김 과장은 알리바이를 위해 지방으로 떠났지만 그의 휴대전화는 유인 메시지를 보내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최 원장은 병원 내부에서의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다른 직원들의 입을 막거나 수사에 혼란을 주려고 시도했을 것입니다. 초기 수사에서 두 사람이 용의선상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재수사팀은 최 원장의 금융 거래 내역과 김 과장의 통화 내역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금융 기록과 통신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최 원장이 사건 직후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김 과장에게 전달했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은폐 대가로 취급한 기록이 있다면 이는 곧 공모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재수사 결과 최 원장이 사건 직후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김 과장에게 은밀하게 전달한 정황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실종 10년 만에 드러난 진실의 윤곽은 한 개인의 단순한 실종이 아닌 권력을 가진 자에 의한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였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제 이 가설을 입증할 물리적인 증거, 즉 수진 씨의 시신 또는 결정적인 유류품을 찾는 데 모든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수많은 퍼즐 조각이 맞춰지며 마침내 진실의 무게가 최 원장과 김 과장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수사 결과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진행된 병원 지하 창고 주변의 정밀 감식에서 박수진 씨의 혈흔 반응이 희미하게 검출된 것입니다. 이는 수진 씨가 실종 당일 병원과 관련된 장소에 있었으며 그곳에서 폭행이나 살해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확정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최 원장과 김 과장을 체포하여 집중적으로 재조사했습니다. 1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은 결국 경찰의 끈질긴 추적과 과학 수사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김 과장은 자신이 최 원장의 지시로 수진 씨에게 유인 메시지를 보냈고 납치에 가담했음을 자백했습니다. 그는 최 원장의 오랜 압력과 금전적 보상 약속 때문에 범행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최 원장은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김 과장의 자백과 혈흔 증거 앞에서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날의 진실은 이러했습니다. 최 원장은 수진 씨에게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했으나 수진 씨가 이를 거부했고 오히려 최 원장의 부도덕한 행위를 폭로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최 원장은 김 과장을 시켜 수진 씨를 병원 근처로 유인했습니다. 검은색 승합차를 이용하여 수진 씨를 납치한 후 병원 외부의 은밀한 장소로 끌고 가서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최 원장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병원 내부에서 범행과 관련된 증거를 은폐하려고 시도했고 김 과장을 공범으로 끌어들여 알리바이를 조작했습니다. 경찰은 최 원장의 자백을 통해 수진 씨의 시신이 안매장된 장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발견된 수진 씨의 유해는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몇 달 앞두고 극적으로 해결되었으며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사건 이후 최 원장과 김 과장은 살인 및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최 원장은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죄책감 없이 권력과 부를 누려왔다는 사실에 사회적인 공분이 일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의 미제 사건에 대한 영구적인 수사체계의 필요성과 병원 내 권력형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진 씨의 억울한 죽음은 10년 만에야 비로소 진실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진 씨의 가족들은 오랜 고통 끝에 딸의 유해를 찾았지만
범인의 사죄에도 불구하고 그 슬픔과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우리 사회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생하는 부조리와 은폐된 진실에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정의가 지연될지라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